올해 네. 내년 한 1, 2년 정도는 엄청난 어떤 역대급 상승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예,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돈이 많이 풀린다. 이 풀린 돈들이 초지능 프로젝트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무지막지로 들어가면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채널에 또 처음 나와주셨는데 영광입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애청자고요. 팬입니다. 오늘 실물로 뵈니까 너무 미남이시고 저는 이제 그래비티 벤처스라는 벤처 캐피탈 창업 투자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투자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약간 독특한 거는 엑셀러레이터 자격도 갖고 있어서 이제 초기, 중기, 후기 상장 전에도 투자하지만 극초기에 설립한 지 한 달 된 회사에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저희는 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사모펀드 라이센스도 취득 중에 있고 한 1,000몇백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얻게 되는 지식들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저는 수년 동안 생각해와서 그래비티 인사이트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계속 열심히 글로벌 투자 동향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시황이나 아니면 이제 미래 전망 같은 것들을 더 예민하게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돈을 넣었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진솔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해가지고 뭐 주가가 막 계속 막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 투자하신 분들 뭐 너무 좋다. 물론 뭐 소외되는 분들도 있지만. 분위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그냥 우선 국내 주식시장은 뭐 어떻게 보시는지 또 새해니까 일단은 올해 내년 한 1, 2년 정도는 엄청난 어떤 역대급 상승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올랐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아직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도 제대로 안 했죠. 그렇죠. 한 3-4번을 더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트럼프 말을 안 듣잖아요. 이렇게 귀를 막고 당신은 말하세요.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과감한 금리 인하를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파월 의장의 임기가 몇 달 안 남았죠. 상반기에 트럼프의 측근이 연준 높죠. 의장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는 하반기에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 수순일 것입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죠. 돈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미 기대감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돈만 풀리는 상황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풀리는 돈이 어디로 가냐? 초지능을 향해서 갑니다. 초지능을 향해서. 그래서 글로벌하게 돈이 많이 풀린다. 이 풀린 돈들이 초지능 프로젝트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려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무지막지로 들어가면 이거 버블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AI 버블이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25년 10월 달에 머니투데이에 이 이야기를 인터뷰 컬럼 기사로 이제 올렸었는데요. AI 버블 아니다. 그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투자사 대표 입장에서 이런 한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진 않은 이야기인데 너무 저는 나름의 이제 논거가 있어서 뭐냐면 AI 버블이 이제 본격 논의가 되려면 지금 예정돼 있는 수백조 원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은 1,000조 원, 2,000조 원, 3,000조 원이 넘어가는 맥킨지에서는 거의 5조 달러를 얘기합니다. 7,000조가 넘는 돈이죠. 그런 막대한 자금이 초지능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는 그 가설이 맞냐 틀리냐 버블이냐를 논하려면 이게 일부 투자된 것이 완공이 되고 돌아가는데 이 AI 팩토리, AI 데이터 센터가 유휴가 많고 안 돌아가네. 쓸모가 없구나. 였을 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예정돼 있는 5조 달러, 뭐 작게 봐도 3조 달러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 하나가
시가가 40조 원이 넘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게 5.2 트릴리언이 간다고 하면 이 가는 과정에서 완공돼 있는 것들이 제대로 유휴로 노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과잉 투자가 됐다. 네, 그때 얘기해야 된다. 네네네. 마치 골드러시가 1849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미국 서부까지 가는 기차가 한 라인밖에 없었습니다. 열차가. 그런데 20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모세혈관처럼 무수히 많은 철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때 돈 번 재벌 중에 한 명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고 그분이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고 거기 나온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초지능 시대의 골드러시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역사의 반복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철도가 하나 둘 세 개 놓였을 때는 다 가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20년 30년 지나서 이제 이게 쓸데없는 것도 좀 있구나 했을 때 버블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거지 지금 챗GPT 시작된 지 3년 좀 넘었습니다. 네. 8억 명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레코드를 쓰고 있는데 저는 3년 5년 전에 플랫폼 회사들한테 야 100만 명, 1000만 명 MAU 먼슬리 액티브 유저 올라갔다. 사용자 많아지니까 돈 벌 거야. 이런 꿈을 꾸던 사람들이 8억 명을 3년 되는 시간 안에 만든 플랫폼한테 당장 영업이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들이 좀 너무 박하다는 거죠. 왜 유난히 거대 언어 모델한테는 박한 기준을 들이미냐. 그리고 초지능 프로젝트는 오픈 AI만 있는 게 아니라 팔란티어도 AI 회사잖아요. 네. 팔란티어는 영업이익률이 좋고 영업이익이 수십 %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AI 프로젝트 기업들이 어디서 돈을 버냐라고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사례는 팔란티어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사례는 엔비디아입니다. 네. 영업이익률 세상에서 제일 높은 회사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버블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게 지금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도 지금 수혜로 오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예.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5조 달러 한화로 하면 7천조 원에 달하죠. 네. 예. 그 프로젝트를 리딩하는 것은 결국 뭐 구글, 오라클, 메타, 아마존, 뭐 그록, 챗GPT, 오픈 AI가 될 텐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를 설계하고 GPU를 전체를 납품하는 회사는 엔비디아라고 하면 그 엔비디아에 또 납품하는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 3개 있죠. 삼성, 하이닉스, TSMC. 네. 이들이 가져갈 어떤 부가가치가 거의 980조? 이건 저희의 내부 추산이긴 하지만 거의 이 정도의 막대한 어떤 시장이 추가로 열린다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열린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AI 데이터 센터의 캐펙스가 다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네. 오더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5조 달러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워터폴이라고 하죠.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금액이 저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로 인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좋은 게 아니라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1차 벤더 납품하는 소부장 업체들도 한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 납품하면 그냥 세계 1등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세계 납품할 때가 3개밖에 없는데 두 군데 납품하게 한다고 하면 세계 1등 소부장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 3년 동안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또 좋고 좋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뭐 이건 한 발 더 나간 거지만 반도체 산업의 업황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선전을 하면 할수록 서울의 주요 1군지라고 하죠. 예, 부동산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뭐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저 1000조면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네. 예. 저게 어쨌든 저 두 개 회사의 뭐 상당 부분 올 때고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관련된 뭐 벤더들도 다 같이 수혜를 보는 거면 맞습니다. 예. 한국은 결국 이제 당분간은 이제 반도체 기반의 어떤 경제 성장 네. 이런 것들은 뭐 예측이 된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제조 강국입니다. 네. 그래서 첨단 붙은 제조 뭐 조선, 고부가치 조선이죠. 그리고 첨단 방산 지금 너무 잘 팔려나가고 있죠. 네. 앞으로도 참 가슴 아프지만 세상은 전쟁이 더 많아질 겁니다. 난폭한 세상으로 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산업은 첨단 제조기 때문에 유망하죠. 왜냐하면 이 첨단 제조를 따라올 만한 나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네. 네. 이 앞으로의 첨단은 AI와 로봇과 피지컬 AI가 융합되어 있는 무언가로 나가는 건데 한국만큼 그 역량을 잘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독일은 하드웨어는 너무 좋아요. 정말 장인들이 하죠. 깎아서. 근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고 그 이유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한국처럼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한국보다 GDP 전체 규모는 훨씬 크죠. 몇 배가 되는데 유니콘 개수는 한국의 몇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유니콘 생태계를 매우 부러워하고 있고 그 지난 10몇 년 동안 한국의 중기부가 보이지 않게 너무 잘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이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 생태계 측면에서는 전 세계 3등, 4등이라고 공식 집계된 내용에 근거하면 그렇습니다. 네. 예,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한국,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건데 규모 사이즈로 보면 한국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피지컬 AI가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나 여러 네. 그 구루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더더욱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그래서 보는 최근에 거죠. 뭐 현대차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한 걸 이제 아주 네.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 휴머노이드를 그 제조 공장에서 첨단 제조에 잘 활용하느냐. 이건 단순히 로봇의 공학이 아니라 이 로봇 네. 공학과 소프트웨어와 현장의 난리지. 현장에 20년, 30년 근무하신 정말 경험 많으신 부장님들하고 콜라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능력 있는 사람. 이 셋이 세 박자가 맞는 게 한국입니다. 미국에는 숙련공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일본에는 하드웨어가 정말 최고지만 소프트웨어랑 이런 숙련공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한국이 이 3박자가 맞는 정말 희소한 자원을 갖고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현대차는 휴머노이드를 할 수 있지만 도요타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누가 못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이제 그런 휴머노이드를 혁신을 하려면 사실은 되게 스타트업 마인드.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가 선택한 아주 좋은 선택지가 미국에 이미 잘하고 있는 성장한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 거죠. 인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한 게 뭐냐면 인수를 하고 보통은 M&A 하면은 방정식은 뭐냐면 인수한 다음에 PMI, Post Merger Integration이라는 걸 합니다. 인수 후 통합이라는 과정을 하는데 현대차는 아주 스마트하게 인수 후 통합을 열심히 안 했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그렇죠. 알아서 해.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대기업 그 문화를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이식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막 임원들 쫙 가가지고 네. 뭐 대표이사만 남겨놓고 뭐 다 바꾸고 네. 하잖아요. 우리 뭐 야 등산 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했다.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라는 이분이 사실은 이제는 완전 정권을 잡았지만 과거에 처음 부임했을 때 의문이 많았어요. 뭐 부임하자마자 클라우드로 바꾸면서 매출 3분의 1 토막 나면서 그걸 감수하면서 한 번에 구매가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그것도 도전적이었는데 인수합병을 하는 족족이 PMI 통합을 안 하는 거예요. 문화 통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당신은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통합을 안 하냐 그랬더니 되게 웃긴 답을 했죠. 마이크로소프트 문화 몰라요? 내부 총질하는 문화 몰라요? 네. 이 내부 총질하는 문화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링크드인, 액티비전 블리자드 정말 어마어마한 중량급 M&A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소중히 간직해놓고 이들을 모시는 겁니다.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에서 협업만 할게요. 고이고이 간직해 주세요. 오히려 잘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초지능 시대의 새로운 M&A 방정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 그런 선제적인 M&A 어떻게 보면은 전통의 방정식을 깨는 인수 통합을 아예 느슨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또 현대차가 잘 과거에 따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뭐 오늘 얘기를 해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미래가 물론 뭐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괜찮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향후 좋아질 만한 지금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이 어떻게 잘 되냐를 보시려면 글로벌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지향적이기 때문에 글로벌 방향 메가 트렌드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도 미국, 한국 적절히 배분을 잘 하시되 한국 주식을 보더라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혼자 가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한국에 있으면 진짜 최고고 하이닉스 최고지만 미국
미국과의 거대한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하나의 납품하는 밸류체인 상에서 중간 정도 고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뒤를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봐야 되고, 그래서 구글, 오라클, 아마존, 그록 얘네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테슬라랑 삼성이랑 함께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어떤 변화의 변곡점들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를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탑다운으로 좀 보거든요. 전체적인 지정학 밑에는 이제 국가들의 경제의 어떤 패권 구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개별 국가에서 밀고 있는 산업들이 있을 거고, 그 산업에서 어떤 경합이 붙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부가가치를 얻느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해 온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냉전인 겁니다. 초지능 시대의 신냉전. 과거에 구냉전을 기억을 뭐 하시죠? 조금은 들었죠. 네. 예. 그래서 구소련과 미국의 경쟁할 때 세상이 분리돼 있었거든요. 분리된 세상. 그래서 저쪽에 이제 소련 쪽의 세상은 거의 늑대처럼 표현을 했거든요. 악마들 이렇게 했잖아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분리된 세상에서 더 난폭해지는 거예요. 중국을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리된 세상의 전선을 강조시키는 그 사상을 담은 책이 알렉산더 카프가 쓴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입니다. 팔란티어의 대표이사. 하나의 테크 기업의 경영자가 한 나라의 정치 군사적 방향에 대한 선전을 하는 거죠. 프로파간다. 저는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알렉산더 카프의 기술공화국이 트럼프의 마가 사상을 오히려 더 잘 표현을 하는 책이다. 그런데 그 책의 전작은 무엇일까? 1편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다양성의 신화라는 Diversity Myth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누가 썼냐면 피터 틸이 썼고요. 공동 저자가 현재 트럼프 정권의 AI와 크립토를 총괄하는 데이빗 삭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친구였고, 그리고 피터 틸과 알렉산더 카프는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죠. 다 멤버죠. 피터 틸 마피아들이 그 모든 어떻게 보면은 큰 그림을 좀 수십 년 전부터 90년대 말부터 계속 구체화했다.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미국의 테크 타이탄들의 희망과 바램을 채택을 해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작년부터 해왔고요. 그래서 전선은 더 분명해지고 있죠. 베네수엘라 지금 침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여기 써놨습니다.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데 미국이 갖지 못한 것은 첨단 제조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의 1위인 서방세계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첨단 제조 국가, 반도체, 첨단방위, 전력기자재, 발전소 다 한국이 잘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산할 수 있으면 미국이 중국과의 노선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럼 한국 기업들의 부가가치, 매출, 성장성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세계의 흐름이 크게 봤을 때 어쨌든 한국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이 뭐 다행히도 미국 쪽에 또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 쪽도 좋은 거죠. 향후. 미국은 많은 분들이 미국 뭐 부채 저거 어떻게 감당하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장표를 좀 볼게요. 미국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초지능 전쟁입니다. 초지능을 먼저 확보하는 패권 국가가 되려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초지능 하면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서 뭐 그게 뭐 대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블랙홀에 보면 사건의 지평선이 있잖아요. 거길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정보값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문명 이래에 인간보다 똑똑한 존재를 우리는 만나본 적이 없죠. 근데 인간이 만든 소프트웨어, 기계가 만든 지능이 이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해지는 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버티컬하게 영역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정 부분에선 최소한 사람만큼은 판단하는 AGI라고 하죠. AGI는 도달을 했다라는 게 중론이죠. 근데 이게 더 똑똑해진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챗GPT 너무 대단하죠.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를 몇백 조짜리 만든다는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없었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를 수십 배, 수백 배를 갖다 넣으면 소프트웨어 역량이 수십 배만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거기에 승수가 붙어서 더 스케일링 이펙트가 붙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 3년 안에 초지능의 시대가 다가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 돈의 흐름을 냄새를 맡은 빅테크 창업자들 100조, 500조 이상의 자금력을 갖고 있는 빅테크 타이탄들이 자신들의 돈을 가지고 1조 달러, 2조 달러 투자하겠다는 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의 방향이고 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경쟁이 될 것이냐 안 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MBA도 했고 중국에서 4년 이상 투자도 하고 체류도 많이 하고요. 한때는 중국 전문가라고 이렇게 인정도 받았었는데 3년, 4년 전부터 제가 이 타이틀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야성적 충동을 억압하는 자본주의는 국가 주도로는 절대로 이 야성적 충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난 400년, 500년간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검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계속 미국의 혁신이 주도를 하고 리딩을 하고 중국은 그래도 나머지 모든 국가들보다 가장 조직적이고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흐트림 없이 계속 쫓아가는 측면에서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 초지능 시대를 2등으로 간다. 이건 맞을 거예요. 근데 1등을 넘보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계속 뭐 투자도 일어나겠지만 네. 미국이 이거를 쉽사리 뭐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계속 돈은 풀려날 것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승부가 결론 날 때까지는 뭐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주식시장에는 많은 호재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을 좀 제가 옮겨오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미국의 과도한 부채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도치 수장을 그만두고 트럼프랑 싸우고 나왔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 그게 걱정이 됐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좀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걱정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초지능 AI의 혁신이 너무 가속화돼서 이 혁신으로 인한 미국의 GDP 상승, 부가가치 상승분이 부채 상승을 상쇄를 해줄 만큼 빠를 것이다. 그렇죠.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집담보대출 받으면 부담되죠. 네. 연봉이 2배 되면 덜 부담되죠.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역사적으로 미국은 1, 2% 성장을 하고 인플레 2% 하면서 이렇게 균형 성장하는 걸 맞춰왔었어요. 미국이 3% 이상을 성장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추구하는 거는 초지능을 먼저 선점해서 미국의 유닛 이코노미, 단위 경제성을 올려서 생산과 모든 측면에서 이 인당 생산성 올리고 해서 미국의 GDP를 연 2%가 아니라 3%로 올린다. 중국이 지금 4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목줄을 콱콱콱콱 더 잠가가지고 중국의 성장성을 3으로 맞춘다. 얘 3, 나 3 이러면 사실 이 규모가 더 크기 따라잡을 수 때문에 없네요. 못 따라잡죠. 네. 오히려 미국이 앞서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 전망입니다. 예. 어깨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 목줄 제기를 뭐 저기 가선 마약 단속, 저기 가선 이란의 민주화 구실은 다르겠지만 결론은 이제 중국의 에너지 목줄을 잡는 거고 그렇게 에너지 목줄을 잡아놓고 AI 초지능은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시키고 초지능이 달성되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파급 효과가 이게 피지컬 AI로 가면 이제 팔란티오가 저기 있고 우주항공 스페이스X에 있고 핵융합으로 가면은 핵융합 발전이 이제 상용화가 가속화가 되겠고 양자 컴퓨터로 다가고 휴머노이드 더 똑똑해질 거고 다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분야에 지금 세계 1등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 여전히 미국이고 새로운 걸 만들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 빼라고 하면 휴머노이드 빼야 될 것 같아요. 유니트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휴머노이드가 앞서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모든 분야에서는 압도적입니다. 네. 지금 저궤도 위성이 11,000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3만 개, 4만 개, 5만 개 늘어날 네. 거라고 하는데 11,000개 중에서 중국이 올린 거는 200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중국도 못지않아. 저 중국에서 MBA 했거든요. 숫자를 다 확인을 해요. 150개, 200개 그 사이예요. 스페이스X 혼자서 올린 게 8,000개가 넘습니다. 네. 스페이스X 혼자서 3년, 4년 안에 올리겠다고 하는 게 3만 개입니다. 어떤 국가랑도 스페이스X랑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과시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크라이나한테 외교 압박 넣으면서 스타링크 끊어버릴 거야. 네. 베네수엘라한테 이번에 너네 이렇게 가면 2월까지 내가 공짜로 풀어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중세 시대의 교황 같은 테크 포프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존재를 추구를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다 미국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쓸 인프라들은 다 미국이 선점할 것이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이 패권 국가가 저래도 돼 이러는데 미국은 역대급으로 세계 전체 GDP의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2차 대전 직후에는 40% 육박했습니다. 근데 지금 20% 초반입니다. 미국은 다시 위대해지려면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의 GDP의 비중이 30% 이상으로 올라가길 희망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정권 시작하자마자 알래스카 산 이름을 맥킨리로 바꿨거든요. 맥킨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엄청나게 땅 따먹기 많이 합니다. 막 필리핀, 하와이 점령하고 내 땅 하자. 그냥 이유는 없어요. 내 거 하자예요. 그냥. 그걸 물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정글이에요. 룰이 없어요. 국제법이요? 그냥 미국이 잠시 편리하니까 만들어 놨던 거 이제 유엔도 필요 없고 국제법도 필요 없다. 무법천지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국제사회는 원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세계고 승자가 독식하고 패권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냥 되는 거야. 옛날에 프랑스랑 영국이랑 해가지고 경쟁하면서 아프리카 땅을 요렇게 따먹었잖아요. 줄 거가지고 이건 내 거, 너 거 이러면서. 근데 지금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초지능 경쟁을 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막상 군사 충돌을 안 하죠. 그러면서 서로 신사협정하듯이 나는 이거 할게, 너는 저거 할게.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형국이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격화될수록 테크 타이탄들에게는 더 많은 자유가 옵니다. 반독점법 이슈에 대한 이슈가 최근 6개월, 1년 동안 없었잖아요. 24년도 상반기만 해도 구글 4분의 1 토막으로 내등분해라는 명령이 나왔었어요. 지금 싹 사라졌거든요. 앞으로도 굳이 그렇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답이 사실은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얘기하면 나라를 망치려는 생각이다. 너네 그러면 그렇게 나가다가 구글 망치고 테슬라 망치고 팔란티어 4분의 1 토막 내고 독점이란 잣대로 그렇게 하면 중국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1등 다 점령해버리면 그거 좋겠어? 라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좀 봐야지만 앞으로 또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만 추가를 해보면 좀 더 큰 그림 얘기를 드리면 방금 전에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한 몇십 년에 걸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장표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수백 년의 타임프레임에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를 주도했던 가문은 메디치 가문이었습니다. 교황도 넷째 아들 막 세워놓고 뭐 금융, 뭐 군사, 뭐 예술, 문화 모든 측면에서 장악을 했었던 가문이었고요. 산업혁명 시기에는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로스차일드가 있었고요. 미국이 영국에서 패권 가져오는 그 타이밍에 JP 모건이 뭐 에디슨 파이낸싱 도와주면서 제네럴 일렉트로닉을 만들고 JP 모건이 뭐 석유, 철강, 카네기 뭐 다 문어발처럼 해서 그걸 결국 거기에서 이제 반독점법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이 자본주의적 어떻게 보면 야성이 극대화됐을 시점에 주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지능 시대에도 과거에 JP 모건이 전성기이던 시절, 로스차일드가 전성기이던 시절, 메디치 가문이 유럽을 호령하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영웅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복합 자본이 탄생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해 보시면 피터 틸, 뭐 알렉산더 카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 페이팔 마피아로 서로 얽혀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이 시대에 메디치 가문이 이미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미국을 단순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시지 마시고 미국이라는 초지능 코퍼레이션, 미국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보시면은 오히려 좀 더 심플하게 보이고 다양한 헤드라인 뉴스의 노이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뭐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와 세상 망하는 거 아니야? 챗GPT랑 엔스로픽이랑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해요. 미국 AI 코퍼레이션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뭐 오른손으로 하다가 왼손으로 하다가 어쨌든 미국의 AI에 봉사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훨씬 심플하게 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세상의 큰 흐름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달드립니다.